일단 동양화 베이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저는 원래 학부 때 한국화 전공을 했어요. 한국화에서 선이라는 거는 서양화에서처럼 그냥 외곽을 그리는 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공간 안에 이 선으로서 의지로서 그 공간들을 나누는 것으로서 어떠한 절대자의 의지로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난을 치거나 하는 것도 보면 난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,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, 하루는 길을 가다가 나무를 딱 봤는데 그 뒤에서 강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그 나뭇가지의 그림자들이 한 선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선을 과연 누가 그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하느님의 그런 어떤 의지가 표현된 것은 아닐까라고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선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그으면서 참 기뻤어, 너도 이런 기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게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체험을 이제는 나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제작해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요, 그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것은 그 선이라는 개념과 그 빛이라는 개념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유리 레이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. 앞뒤로 그림을 그리자유 페인팅을 해서 총 6장의 그림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틈도 조금 벌어져 있고요. 유리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한 8mm 정도 되거든요. 그 유리의 8mm 두께 안에서 저 그림자들이 다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. 아까 불투명한 안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빛이 아무리 세도 이 그림자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림자를 맺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 빛이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고,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빛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요, 사실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. 왜냐면 빛이 나를 마치 쫓아오는 것처럼 느끼게끔 이렇게 조명을 좀 세팅을 했거든요. 아마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길 거예요, 그렇죠? 눈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죠. 그죠. 사실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다음으로 제작을 했는데, 이 그리자유 페인팅에서 선을 그을 수는 있지만 이 선 자체가 조금 자유롭게 그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안료의 특성도 있고, 뭐 물이나 뭐 다른 오일들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, 이런 동양의 필체나 그런 선의 힘 같은 느낌은 그렇게 잘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러 매체를 찾아보다가 저는 먹을 한번 섞어봤거든요. 근데 유리에는 아무래도 먹이 올라가면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의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먹을 한 일주일간 묵혀서 아주 끈적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음에 안료를 섞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.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선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의미인데요. 아까 그 나무를 선으로서 느끼게 하는 것이 강한 빛이었고, 사실 그 빛의 그림자로 인해서 이 나무의 그림자들을 바라보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3장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건데, 맨 앞장에 있는 레이어에는 이 불투명한 하얀색 그리자유로 한번 얇게 막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그 막에 그림자들이 지금 이렇게 맺히고 있는 거예요. 뒤에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. 이 중간의 레이어는요, 페인팅된 납선, 유리를 납선으로 고정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이 굵은 그림자들은 납선의 그림자들입니다. 그래서 그 납선의 그림자들이고, 특별히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자연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분홍색을 좀 사용했어요. 아마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 새순이 들릴 때요. 그 새순의 색깔이 초록빛이 아니라 약간 여리여리한 하얀 색깔. 일주일에서 열흘 가. 그쵸? 딱 며칠밖에 못 보는. 빛이 너무 좋아요. 네. 그거 표현하셨구나. 네,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데, 그래서 잘 보면 초록빛이 살짝 돌아요. 네, 저것도 이제 의도한 거고요. 하얀색 그림자에 아주 옅은 초록색을 섞어서 이 그림자가 지면서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.
네. 요거는 지금 여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, 그 유리들을 같이 모아서 오브제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작품이에요. 이거는 단면 유리이고요. 요거는 3겹, 요거는 2겹이거든요. 이 단면 유리 그리고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겹의 유리일 때 어떻게 이 그림자가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겉에 하얀색 그리자리를 아주 얇게 도포해서 수성한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실험적으로 네. 유리가 몇 겹이냐, 네. 유리가 어떻게 두껍냐에 따라서 네. 빛이 얼마나 우리한테 추가되고 그림자도 지금 그림자가 지고 어떤 느낌이 받냐 이거를 실험적으로 맞아요. 네네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 느낌이 그렇구나. 네. 제주도 곶자와를 다니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한 것들이거든요. 이 트레이싱지 위에 종이로,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, 우리가 보통 나무를 그릴 때 나무의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. 가지는 굵고 그 가지들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들은 절대 몸통보다 두껍지 못하고 얇아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, 제가 상상하고 그리는 그림들은 사실 그렇게 아무리 그려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직접 가서 보고 그리면요, 내가 알고 있던 그 법칙에서 벗어나는 규칙들이 분명 그걸 그려놓고 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거든요. 이걸 그리면서 사실 이 자연물이란 거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물이란 거는 인간적인 그런 규칙 안에 얽매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답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사인 하나씩 해서 파셔야 될 것 같은데. 네, 아무쪼록 그런 작품입니다. 잘 봐주셔서.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작품 이해가 잘 갔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은 제가 여기에 김대모 정당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들었거든요. 오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오색에 예수님의 얼굴이 남아있거든요. 근데 그게 온전히 남아있는 건 아니고 깨져있는 색깔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가장 오래된 작품, 안전하게 남아있는 작품은 11세기 작품을 이야기해요. 그래서 여기는 이 11세기 작품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작품들까지 이 원래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다시 재현해내는 방식으로 작업 방법을 모아놨거든요. 그래서 여기 처음 해보시는 작품은 여기에 그 캡션이 있으니까 혹시 보시려면 보시고 다시 갖다 보시면 됩니다. 네,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다니엘 예언자라는 그 작품인데요. 샤르트르 성당의 창의 한 부분을 크롭해서 키워서 만들었어요. 이 중세 시기에는 생유리를 만드는 방법들은 알았지만 이 선, 안료들을 만드는 기술들은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아주 투박한 선으로 저렇게 툭툭 그려놓은 거죠. 현대의 눈으로 봤을 땐 저게 뭐야, 그냥 낙서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다라는 거죠. 그런가요? 네. 그래서 검정 색깔 안료로 저렇게 한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발전함에 따라서 아주 세밀한 표현들까지 가능해지는 경지에 이릅니다. 그래서 이 그리자유 페인팅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선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것처럼 유리 위에 그려내는 방법, 두 번째는 유리에 검정색으로 칠해서 털어내는 방법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검정색으로 덮은 다음에 털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보통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요. 이 3번에서 한 5번 정도까지 구워내면서 저 진한 색깔과 그라데이션을 만들어가죠. 이제 이거는 보통 13세기 정도의 작품으로 보이고요. 이제 15세기로 넘어오면서요. 네, 안료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. 이 15세기의 가장 큰 혁신은 이 실버스테인이라는 안료의 개발과 노란색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. 지금 사실 저기 11세기, 13세기의 작품에 노란색들이 쓰여지긴 했지만 저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노란색을 집어넣은 거고 원래는 녹색, 파란색, 빨간색 이 세 가지 색깔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. 그 와중에 저 후광을 보시면 빨간색이잖아요.
후광의 빨간색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유리 생유리에는 이 규사를 느껴서 여러 광물들을 섞어서 색을 내는데 특별히 저 빨간색은 금을 섞어야지만 저 색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저 후광에는 그 금을 만들어 놓은 걸 했다면 이 15세기 실버 스테인이 개발되면서부터 기존의 성화들에 많이 적어 넣었던 그 노란 색깔을 유리에도 사용될 수 있게 돼서 이제 이렇게 노란색 후광이 이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주 회화적인 작품들도 이때부터 많이 그려지게 되고요.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업들도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. 이 그리자유 페인팅은요 불투명 완료이기 때문에 빛을 투과를 못시고요. 그래서 그 빛이 투과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지금 이 빛이 너무 약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는 불투명해서 빛이 투과가 안 되는 부분, 여기는 빛이 투과되는 부분. 얼굴도 보면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나눠서 이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면서 얼굴을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걸 다 이거 칠하고 색칠. 그쵸. 이거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벗겨낸 거죠.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실 그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빛을 찾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예쁘죠? 그러다가 이제 16세기, 17세기에 넘어오게 되면요, 이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게 되잖아요. 이전에 고딕 시기에 이 의뢰자들이 교회, 성당들에서 의뢰를 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그 패권들이 상인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식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되죠. 네,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중세 시기의 단점이 뭐였다면 큰 유리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유리들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납선을 사용했다라면 이제 이 시기부터는 큰 유리판을 만들 수 있어서 그 큰 유리판 하나에다가 그냥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돼요. 네,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까라바조의 그림을 이제 모작한 거기는 한데 뭐 중세랑 섞여 있기도 하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납선을 사용하지 않고 페인팅으로서 그냥 한 번에 그려놓는 것. 여기서도 보시면 아예 그냥 한 판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어지게 되죠. 그런데 단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 생유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. 색깔을 내려면 알료를 쓰면 되고 그게 훨씬 편하고 싸고 어떤 노력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색 유리를 만드는 게 색 유리를 만드는 게 점점 적어지게 되고 18세기에 들어서는 색 유리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요. 그 만드는 방법도 묻혀서 사장이 되거든요. 네, 그런 단점이 있었죠.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는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. 당시에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 돌을 들고 유리를 깨버렸고요. 그리고 1차 대전,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의 80에서 90% 되는 교회 건축물들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어요. 그거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생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이 생유리를 만들어내자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미술가뿐만이 아니라 건축가라든지 아니면은 역사가라든지 심지어 화학자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그 유리를 복원해내기 시작을 해요. 왜냐면은 아까 광물질들을 섞어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유럽의 그 성당들은 거의 대부분 19세기에 복원한 유리들로 다시 복원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전에는 유리끼리 그냥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납선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 이 19세기, 20세기에 들어서는 그 납선을 조금 더 조형적인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굵은 납선 또 한 겹 겹친 납선 이런 납선들을 조형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분위기들도 생기게 되죠. 이 가까이서 보시면 유리들에 이런 버블이 끼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보면 이거 하자 있는 거 아니야?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것도 일부실? 맞아요, 일부러예요. 왜냐면 저 버블이 들어간 곳에 빛이 닿으면요 거기서 난반사를 일으켜서 이 밑에 보시면 일렁이는 것 같이 아름답게 떨어지거든요.
그래서 저거는 일부러 이렇게 들어서 만들고 아주 일렁이는 시도가 그리고 이런 방식도 또 사용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 유리를 고정하기 위해 이렇게 낙선을 끼워야 되는데 이 낙선을 없앤 거거든요. 그럼 유리가 어떻게 고정이 되냐? 사실 이 틈 사이에 아주 작은 낙선 하나하나씩 끼워서 이 틈을 벌린 거예요. 그래서 빛을 쐈을 때 이 틈 사이로 틈 사이로 떨어지는 흰 색깔 색도 살리고 이 유리의 고유한 색도 살리는 그래서 그것들이 조화롭게 그림자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작업을 했죠.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보이는 거는 단색 핑크색인데 이 뒤에는 뭔가 이 무늬들이 있는 게 보이죠. 저게 다 입으로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. 이 유리를 입으로 불면 어느 데는 조금 팽창하고 어느 데는 더 넓게 팽창하고 팽창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른 두께에 의해서 저렇게 일렁이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판유리는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불면서 사람 높이 정도까지 아주 길게 불어내요. 그 원통의 밑에를 자르고 위에를 자르고 가운데를 잘라서 펼쳐내면 이제 판유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나오죠. 이것도 제 작품인데요. 여기 선 보면은 한 7번 정도 작업을 한 거거든요. 이게 그리자유 페인팅은 벗겨낼 때 여러 겹이 쌓일수록 더 깊이감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그 깊이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한 거죠. 이 손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그런 현대적인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작업을 한 건데 유리를 혹시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는 선을 그은 다음에 꼭 부러뜨려서 유리를 잘라내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직각으로 잘려진 유리를 잘 보시면 이거는 아무리 직각으로 선을 잘 낸다고 해도 유리를 부러뜨릴 때 직선성이 강하게 이렇게 쭉 금이 가거나 이렇게 쭉 금이 가버려요.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금을 가지 않게 이렇게 엄청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잘라낸 거거든요. 사실 이렇게 디자인해서 가면 진짜 욕먹거든요. 이거 못 자른다고.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구나, 이런 조형성들을 찾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. 이제 요거는 1900년대 초중반의 작품인데요. 라파지라는 사람과 그리고 티파니라는 사람의 작품을 오마주한 거예요. 티파니 들어보셨나요? 그렇죠. 티파니 앤 코 보석회사잖아요. 근데 원래 티파니가 아까 말씀드렸죠. 중세 이후에 유리가 없어져서 생유리를 만들기 위해 복원했던 많은 사람들,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. 네, 그래서 그 유리를 복원을 하면서 자기만의 유리를 또 개발을 하거든요. 그게 뭐냐면 저기 마블링처럼 보이는 유리예요. 그래서 저 유리는 티파니가 만들었다고 해서 티파니 글라스라고도 불립니다. 근데 티파니가 굉장히 사업가였나 봐요.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가 싫었대요. 그래서 이 노트에 다 암호로 써줬거든요. 그런데 요절합니다. 그래서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들도 못 풀었대요. 네, 그래서 그 옛날에 있던 티파니 글라스가 아니라 요즘 저 보이는 마블링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때의 그 색감은 나오지 않는다고. 네, 그래서 지금도 이곳 고저택에는 옛날 그 루이스 콤포트 티파니가 만든 유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불타거나 해서 그 유리들이 깨져도 티파니 회사에서 다 수집해 간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티파니가 개발한 거는 이 유리도 있었지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기법들, 동테이프 기법을 개발했다는 게 또 큰 이때의 특징이에요. 동테이프 기법은 저 납선 기법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려한 선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납선은 아무래도 딱딱한 이 쇠다 보니까 이것이 잘 자유롭게 구부러지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리에 직접 테이프를 붙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잘라낼 수도 있고 심지어 입체로도 만들어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아주 강해서 이런 유려한 선들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 딱딱한 납선보다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. 그래서 큰 작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진 않다는 단점이 있죠.